저는 이번에 10대를 위한 미술관에서 읽는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또한 책 후반부에서는 뇌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상을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읽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크고 작은 예시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어.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플로리다에 제일 먼저 내렸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 독후 활동에 대한 좀 발표를 해볼까 해요. 열심히 책 읽었잖아요, 그쵸? 자, 맨 처음에 누가 먼저 할까요? 자, 이렇게 나오세요. 자, 정우 나와서 발표하는데 박수!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한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10대를 위한 미술관에서 읽는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이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6권의 책 중에서 이 책을 처음 선택하게 된 동기는 원래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경제에 대한 용어들을 혼자서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처음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 책을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술과 경제를 어떻게 엮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문점이 무색하게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경제 개념을 베르사유 궁전에 빗대어서 설명하셨고 보완제와 이제 대체제라는 경제 개념을 또 앤디 워홀과 이제 바스카바라는 이제 사람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처럼 예술과 경제라는 두 분야를 너무나도 매끄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 개념들을 예술과 함께 설명하다 보니까 경제 개념들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웠고 작가님께서 책에 서술하신 예시들 말고도 저 혼자서 다른 예시들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개념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책이 경제 개념들을 훨씬 더 알기 쉽게 잘 서술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경제 개념들이 어려워서 혼자 공부하기 이제 망설여하는 분들에게는 경제를 처음 공부하기 전에 한 번쯤 봐볼 만한 좋은 경제 입문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발표할 친구들 잠깐 나와볼까요? 이재박 교수님의 책을 읽고 발표할 친구 있죠? 나와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김현재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예술과 인공지능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른 동기는 제 진로 분야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기에 분야의 책을 찾아 읽던 도중에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계가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한 제 롤모델인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후 저는 행복독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읽을 책을 고르던 차에 내용이 흡사한 책이 있어서 두 책을 놓고 보았더니 작가님이 같으신 걸 보고 믿고 이 책을 골라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책의 초반부에는 종교,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 조명한 부분은 인간의 창의성에 관해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인공지능의 철학적 함의까지 다루는 부분을 읽고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 분야와 인문학이 만나는 접점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간의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인문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책 후반부에서는 뇌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상을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읽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지적 존재만의 전유물이 아닌 진화의 산물이라는 사실로 해석되기에 보다 통념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작가분께서 책을 쓰실 때마다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책 전체에서 꾸준히 던져주셨고 독자가 계속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반의 세환이.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곧 대학에 들어가고 제 진로를 빨리 찾아야 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실감이 나서 요즘 제 진로와 관련된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도 단순히 제 진로인 반도체 분야와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읽어보았는데 제가 미적분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공대생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내가 과연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반대로 미적분을 아예 모르는 사람, 유체역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부터 크고 작은 예시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어 수식을 모두 해석하지 않아도 재미를 붙이며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그림에서 토끼가 숨쉬는 과정까지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인상 깊었고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정식에 해를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식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적용한 부분이 매우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누가 할 거예요? 누구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을 위한 팬데믹 리포터를 읽게 된 2학년 4반 박재영입니다. 저는 과거 메르스가 한국에 이르렀을 때 저는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는 즉 직접 와닿을 만한 사건이 없어서 저는 메르스라는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는 주변은 물론이고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코로나의 존재와 위험성을 직접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한 문제에 관해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은 바이러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생명공학에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심의 첫 번째 계단인 코로나에 대해 다루는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형성된 이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위생과 보건 또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왜 과거 스페인 독감, 흑사병 같은 전염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에 인류는 무너졌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한 이 교통이 제 의문점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접촉을 통해 감염이 발생되는 감염성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이 접촉. 이 접촉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발전되어 온 교통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인간의 편리함이 촉진시킨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편한 상황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인간이 편리함이라는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바이러스 팬데믹 형성에 부과되는 사회적 문제, 사회적 현상, 예를 들면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 주식시장 폭발 등을 보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코로나 후유증 같은 지속적인 물리적 피해 복구뿐만이 아닌 경제적 및 일상 피해 복구도 중요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누구요? 누가 할 거예요? 나오십시오. 저는 어릴 적부터 세계 속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라 또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야기들이나 이해관계 혹은 정치 싸움 같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이라고 느껴서 책을 보자마자 바로 짚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은 미국의 50개의 주에 이름에 얽힌 여러 나라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멕시코 혹은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조상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들과 여러 사건 사고들을 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모토는 자유 아니면 죽음입니다. 이는 미국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모토이며 이런 자유에 대한 반영뿐만 아니라 미시시피주의 인종차별에 관한 좀 다소 슬프거나 혹은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여러 나쁜 그런 작은 특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미국이 현재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미시간이나 미주리 혹은 미시시피처럼 앞에 미가 들어가는 주들이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옛날 고구려에서 미라는 단어가 물과 연관이 있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고구려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몽골리안 그쪽 인종의 사람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 영토로 넘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웨스트 버지니아 주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책에 나와서 또 재밌게 읽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지어진 미국의 역사를 이 주 단위로 알기 쉽게 쓰여져 읽기가 굉장히 편안했었고 이제 한 주를 다 읽을 때마다
뭔가 게임의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소소한 달성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나 에피소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아는 사람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이찬입니다. 제가 미래도시의 건축가라면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 관련된 업무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공사 현장이랄지 뭐 건축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계속 건축에 좀 관심이 있게 됐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축물도 이제 나날이 높아지고 웅장해지면서 기술적으로도 화려하게 발전하는 것을 점점 보고 있었습니다. 뭐 롯데월드 타워랄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보면서 미래의 건축물들은 과연 정말 어떻게 변모할까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풍만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내가 그런 현장에서 나가서 있어보면 또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건축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도 제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의 이제 뭐 디자인 철학이랄지 뭐 착공에 관련된 이야기랄지 뭐 밖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또 굉장히 재밌어서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번 시점부터 이제 잘생겼다 서울이라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산업 중에서도 이제 책에서 과거 석유 저장고였던 석유 비축기기를 이제 문화 비축기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다목적 공간을 변모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쓸모가 없어진 건물을 시에서 나서서 무작정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서서 새롭게 변모시켜서 발전시켜서 시에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좋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산업유산물들을 뭐 필요 없다고 다 싹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정말 환경에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다시 또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뿐더러 환경에도 이게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건축에 있어서 좀 건축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같이 이제 건축에 관심이 없더라도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 번씩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사진을 좀 모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5교시, 6교시에 이렇게 독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작가님께서 써주신 책들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읽고 거기에 따른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읽은 친구들, 가장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뽑아서 오늘 이렇게 앞에 모이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작가님들하고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질문하려고 아이들이 직접 시간을 빼서 저렇게 손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참여하시면서 많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늘 6명 아이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발표를 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저희 반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작가님들에 대한 소개를 접속하기 전에 좀 시간이 당겨져서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쿵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신쿵이라고 하는 동아리인데요. 오늘 작가님들 오신다고 아이들이 저녁에 남아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을 들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작가님들께서 작가님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작가님 소개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질문할 거예요. 질문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일단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먼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름다우신 천능희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유희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작가와 경제 관련 자산관리사 일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이제 경제와 미술 관련된 이제 그림 에세이를 같이 쓰기도 했고요. 매년 이제 개인전과 다양한 그룹전으로요. 대중들에게 이제 작품으로 발표도 하고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이제 경제 칼럼이나 이제 경제 관련된 다양한 들의 조언도 들어드리기도 하고요. 미술과 경제 관련된 컨텐츠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작가님을 모셔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재박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과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쓴 작가 이재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약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분 상태를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탑건이라는 영화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 그게 인생 영화 중에 하나여서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을 다시 느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여기서 밴드가 공연하는 걸 보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시 좀 가슴이 막 벅차고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끔씩 이렇게 뭐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가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학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도 영문고등학교에 한 번 왔었는데 오늘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준비를 더 잘해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책을 읽은 소감을 제 앞에서 말해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와이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저희 엄마나 제 와이프가 제 책을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책꽂이에 잘 꽂아주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책을 실제로 읽어봐준 친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제 앞에서 얘기를 해준 적은 처음이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처음 썼는데요. 사실 저는 그 공학을 공부했거나 컴퓨터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학부에서는 클래식 음악 작곡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음악도 작곡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일까가 너무 궁금해져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제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 저도 잘 모르고 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공학적이나 뭐 수학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해하느라고 지금도 저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동물의 뇌가 진화를 했고 인간의 뇌가 또 진화를 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신경세포라는 게 있었고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1930년대에 우리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방해서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공신경망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단위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해서 2012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딥러닝에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게 되고 2016년에 그거를 예술에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금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단순히 예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보편 학습 기계로서 거의 모든 분야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이 보편 학습 기계라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읽어주신 책이 요건데 실제 이제 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통 예술은 지금까지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지금은 예술도 과학적인 관점에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다시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따 또 질문 시간에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이정훈의 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교수로 있는 하태입니다. 좀 전에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고등학교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하시는데 처음 봤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은 여기 있는 미적분의 쓸모인데요. 저는 사실 공과대학에 다니면서 별로 이제 그 공과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책을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연구 개발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90년대 말에 그 IMF가 오면서 공과대 학생들이 다 회사에서 많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리고선 공과대학이 좀 더 공학만 하지 말고 뭔가 다른 학문들하고 이렇게 융합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학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공대생들한테도 뭔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공학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 번 썼었고 주로 이제 공짜 들어간 책을 쓰다가 우연히 이 미적분 얘기를 써달라고 그래서 난 미적분 수학 전공도 아닌데 뭘 쓰냐 그랬더니 거기다 미적분 뭐 원론적인 수학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응용 분야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한 30, 40대 되신 분들 중에도 미적분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땐 잘 몰랐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뭐냐 했을 때 당황스럽게도 아직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이 수학이라는 것은 보통 그 전까지는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뭐 상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피라미드 높이를 재든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이 나오면서 뉴턴은 뭐가 궁금했냐면은 별의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게 관심이 있었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진 한 장만 보면 이것이 크다, 작다는 알 수 있지만 커진다, 작아진다는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라고 이제 미분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됐고요. 뉴턴이 뭐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저기 달 지나가는 거하고 전부 다 해서 가속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곡선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적분은 또 그거의 역과정이죠. 역과정으로 여러분들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그 일일 이 확진자하고 누적 확진자 관계가 미분, 적분의 서로 관계다. 뉴턴이 저렇게 사과나무를 보고 달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고생했잖아요. 1665년, 6년에도 유럽에 대대적인 그 흑사병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사실은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몇 년 있다가 그때는 뭐 온라인 무슨 강좌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완전히 휴교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그게 어떻게 전부 다 집에 가서 각자들 공부하라 해갖고 집에 올수 오픈하는 데 가서 그냥 빈둥빈둥 지낸 거죠. 근데 빈둥빈둥 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에는 좀 초월해서 뭔가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과도 관찰하고 달도 관찰하고 미분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때 2년 동안 뉴턴이 굉장히 많은 그 업적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적분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그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경제학을 하든 역사학을 하든 다 학문을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은 과거를 공부해서 미래에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도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온도 변화를 추정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고 주가 변동 얘기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은 주가 변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다음 달에 주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참 저건 어려워요. 자연현상하고 달라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가 있어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나눠주면은 이 분지 구간하고 이렇게 산봉우리 구간으로 2.2 구간,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만들고, 그래서 보면은 이 깔딱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있냐면은 바로 변곡점 직전 상태인 거예요. 막 태어나서 왕성하게 자라나서 굉장히 그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한 30대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그 인생 맥시멈에 도달했다가, 맥시멈에 도달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곧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슬픈 거지만 그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식도 떨어질 때 그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지금이 그렇잖아요. 경제가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공포스럽지만 변곡점을 지나면 또 굉장히 안정되고, 물론 굉장히 다운된 상태지만 이제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인생을 보는데, 세상의 변화를 읽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 국민대학교 가고 싶잖아, 그쵸? 교수님 수업을 들은 거야, 여러분은. 그쵸? 이런 식으로 대학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국을 만든 50개 주 이야기를 쓰신 김동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미국을 만든 50개 주 이야기 쓴 김동석이고, 저는 대학에 수원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 교양 책을 써서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려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그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이런 장소에 저를 불러주신 영문 가족들과 또 우리 친학원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 알죠, 여러분들? 네. 전설적인 스티브 잡스는 이제 저 세상을 갔지만,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아이폰 만들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다가 전설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스티브 잡스조차도 자기가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났던 적 있던 거 알죠? 네. 그리고 컴백을 했죠. 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미국 그러면은 뭐 영국 식민지에서 발전해가지고 인디안들 영토를 뭐 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태평양까지 엄청난 제국을 손쉽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이 50개 주를 만드는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고, 그 이전에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전공이 프랑스니까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 중부 캔사스시티라고 있어요. 거기 사셨어요. 거기 갔는데 도시 이름이나 주 이름들이 아주 낯설어요. 뭐 오클라호마 시티, 무슨 뭐 오마하, 뭐 캔사스, 뭐 아칸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들인데 대충 인디언들의 이름인 건 같아요. 그렇죠? 동부 쪽은 여러 영어 이름이고, 저쪽 서부는 스페인,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건 스페인어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 더듬어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런 책을 쓰기 전까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냈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이 책에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프랑스 언어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대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열기를 느끼니까 정말 행복해요. 대학에서 한 반학기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했어요. 하여튼 이런 공부를 했고, 제가 낸 책이 이제 6년 정도 낸 책을 정리해봤더니,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어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낸 책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이 영어, 영국, 프랑스, 유럽, 역사.
요런 5개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소개하는 미국의 50개의 주의 역사를 그런 5개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딱 3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영국인들이 만든 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 먼저 진출한 나라는 스페인이에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죠. 그때 누구의 후원으로 발견했냐면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 후원으로 발견을 하고 처음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게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 이쪽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플로리다에 제일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서북진에서 올라갔어요. 지금의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도착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1534년에 지금의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저 아카디아라고 하는 저 지방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저 때 만약 프랑스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면은 영국의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는 퀘벡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가지고 중부의 거대한 루이지아나라고 하는 큰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2번째 미국에 진출한 나라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3번째가 영국이죠. 영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01명인가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의 해안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동부에 식민지를 건설하다가 결국 3나라가 지금 먼저 순차적으로 들어왔죠. 스페인, 프랑스, 영국. 제일 후발주자인 영국이 동부를 중심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어요. 프랑스의 벽을 넘어야겠죠. 그래야지 서쪽으로 가는 길이 나겠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1763년 제국의 운명을 걸고 저기서 엄청난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누가 됐겠어요? 영국이 됐죠. 그래서 영국은 완전히 블루 오션으로 이제 막 독립한 저 멕시코나 이쪽 여기는 상대가 안 되죠. 영국에. 그래서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유일무이한 그 인류 역사에서 저렇게 빨리 큰 제국을 만든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헤게모니 세상에서 살고 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까요? 아직 모르죠. 역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역사 배우님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역사를 배우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 책은 작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왜 영국이 승리를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그 주의 이름의 역사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것들이고, 왜 영국이 승리를 했는지 그 원동력, 그 이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날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런 미국의 개척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책을 썼습니다. 일단 질문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서인훈 작가님 모셔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PPT 다 세로로 했는데 가로로 해서 사진 다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다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용호고등학교의 2번째입니다. 저는 성신고등학교를 성신여고를 졸업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성신여고가 이사 가기 전이라서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축제 때 용호고등학교에 한번 왔었고 아마 이 강당에서 또 공연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 2번째여서 여러분을 또 불러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가가 되기로 했던 건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과정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조언 한마디 때문에 나는 건축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또 수학학과 건축학과 하다가 수학과 갔다가 다시 이제 28살 무렵에 다시 건축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입사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설계회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설계회사라서 설계하는 건축물의 스케일도 크죠. 그렇게 건축물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그 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도 스케일 개념을 조금 아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00분의 1 건물일 때 사람은 요만하지만은 200분의 1, 3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이 되면은 사람의 스케일은 점점 더 작아지죠. 마찬가지로 조직이 클수록 내가 설계하는, 우리 회사에서 설계하는 건축물도 커지고 그 중에서 말단 사업으로서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러다가 인터넷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출판사의 눈에 띄어서 책으로 한번 써봅시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간만에 어제 그동안 썼던 책을 모두 다 모아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올해는 제가 작가로 데뷔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고 또한 그동안 제가 썼던 책도 모두 20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아마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권 정도 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건축가세요? 작가세요? 그래서 저는 종이 건축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건축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로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또 실제로 우리가 종이 건축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무나 기발하고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지어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계획안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건축가를 종이 건축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좀 덜어는 비하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영원한 말과 글로 집을 짓는 영원한 종이 건축가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용인고등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성신여고에서 학교 다니다 그때 점심때가 학교 끝나고 걸어서 왔거든요. 지금도 또 고려대 이공계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고려대 이공계와 용인고등학교는 매우 가깝죠. 오늘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5분 대기조이자 영원한 종이 건축가로 남겠습니다. 다른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성규 작가님 모시고 이번에는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제가 학교 생활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좋은 교육을 준다고 느꼈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고 질문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못지않게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팬데믹 리포트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쓸 무렵에 막 팬데믹이 시작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출판됐을 무렵에는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바랬었는데 아직 안 끝났죠.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 진행 중이고 최근 상황을 보면 다시 대기획이 반등하고 있는 현재책도 나오고 있는데 팬데믹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팬데믹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치료적으로 백신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의료적인 방법이라고 그러고 뒤에 거는 비의료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생들도 닮아서 말했지만 팬데믹이 아직 종시가 안 됐지만 그래서 코로나19 다음에도 팬데믹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 발생을 한다면 언제쯤 발생할 것이냐 그런 게 주요 관심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리를 조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저희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악필이지만 열심히 썼고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나눠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친구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질문 하나씩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마음에 드시면은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봉투를 마련을 해드렸죠. 요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해주시면서 악수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 순서대로 그냥 해볼까요? 네. 김동석 작가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학생이 굉장히 아까 흥미롭게 읽었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전공이 언어학이다 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 독창적인 그런 견해는 아니고, 프랑스의 언어학자가 이제 미국 영어의 역사, 프랑스 역사를 하다가 여러분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몽골인들의 후손인 건 알죠? 베링해가 빈야 시대에 연결되어 있을 때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시베리아로부터 북아메리카를 거쳐서 지금 남아메리카까지 퍼져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먼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주 이름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미주리, 미시간, 미시시피, 뭐 미네소타의 공통 분모 인자가 있어요. 다 물이 관련된 말이에요. 미시시피는 뭐 진흙탕 있는 물, 뭐 미네소타는 뭐 파란 하늘에 뭐 비치는 물, 다 물이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인디안 말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프랑스 언어학자가 밝혀낸 사실인데, 나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우리말에서 미라고 하는 말이 개나리가 있고 미나리가 있죠. 산에서 나는 나물, 개나리, 뭐 들, 미나리는 수경식물이죠. 물에서 나요. 그 다음에 뭐 미끄럽다라든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미가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물과 그 연결고리가 되죠. 이거는 가설이에요. 이거는 학설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 단지 그냥 독자들에게 기존의 어떤 연구를 가지고 제가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명에 미가 들어가 있는 말들이 우리 조상들의 사실 고대 국어에서 고구려에서 물을 미라고 그랬어요. 고구려랑 신라랑 말이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씩. 근데 고구려 말로 물이 미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학계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미국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유전인자가 몽골로이드에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혈청 분석이나 뭐 유전 DNA 같은 것들이. 근데 그것이 언어 속에도 남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그런 이제 가설을 낸 것이고, 아직 입증된 건 국어학계나 이런 데서 입증된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있는 그런 것으로 독자들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낸 겁니다. 설명이 뭐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최은영 작가님에 대한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요? 작가님 잠깐 나가주셔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다 대답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 생각하시기에 공학 예술적으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다면 우리나라 어떤 건물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대략 두 가지로 한다면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수원 광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그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둘 다 아는 건물이고 DDP 건물도 다 아는 건물이고, 그런데 그런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DDP 건물, 그 수원 갤러리아 광고 같은 저게 뭐예요? 무슨 저런 건물이 다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매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DDP는 이라크 여성 건축 출신의 여성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수원에 있는 그 광교 그 백화점 건물은 그 자하 하디드의 스승이었던 램 콜하스의 작품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을 뭐 담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하겠는데,
두 작가는 젊었던 시절 페이퍼 아키텍처라고 불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런던 AA 스쿨 출신 출신에서 이제 공부했던 작가들인데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는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아닙니까? 20세기죠. 근데 그 계획안을 막 내세웠을 때 너무 황당하고 무슨 21세기 아니 저건 한 22세기다. 기계에서 저런 건물들은 지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상 건축가라는 뜻으로 페이퍼 아키텍처라고 불렸습니다만은 지금 다 동아시아 이런 데서 널리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명 작가들을 저는 가장 이렇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게 해드리면은 광화문, 월대복원, 역사문화 유지와 시민의 편의 보수 이런 게 꼭 광화문 월대복원 아니라 또 무슨 뭐 왕동뷰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지금 유네스코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많죠. 이거는 딱히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 보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시민의 편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도 들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인위적인 건조 환경은 built environment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건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그 구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은 저는 시민의 편의를 우선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은 거니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현대 서울 이거 김영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광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정형적이고 그리고 백화점 건물이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몰처럼 그렇게 됐죠. 미래 세계에서 건축물은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형을 지향하죠. 고층화되고 신층화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규모가 더 커지는데 커지는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 다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두 개밖에 없고 어느 학생한테 주어야 되는 건지요. 질문을 한 학생들 나와 있으면 용감하게 나와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건축이어서 좀 관심이 갖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제 조카도 그런 이야기를 덜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은요. 하나택 교수님 먼저 할게요. 네, 미팅 하나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내줘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고 그 역량이 기계공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사실 이 대학교 뭐 입학사정관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가 좀 바뀌어야 여러분들 거기 따라서 좀 이렇게 해줄 텐데 저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전쟁 후에 태어나가지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라는데 좀 교육도 사실 좀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옛날 얘기니까 해도 되겠죠. 좀 여러분들이 좀 뭔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창의성이나 좀 뭔가 사고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시험 성적 좋은 거보다도. 그래가지고 오래전 일이에요. 젊었을 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과학 문제, 논술 문제를 내라 그래가지고 뭐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 냈죠. 정답이 있는 문제. 뭐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뭐 빛의 굴절이 어쩌고저쩌고 정답 나오죠. 또 뭐 미분을 하면 뭐가 얼마가 됩니까? 이런 걸 내잖아요. 그때 제가 낸 문제가 우리 학교에 가면은 15층짜리 높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학생한테 저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여기는 훨씬 좋네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긴장해서 그런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출제를 하고선 선생님, 딴 교수님들한테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았죠. 아유, 황 교수 그런 문제 내면 큰일 나.
정답이 있는 걸 내야지 정답이 없는 걸 내면은 어떤 때는 자의적으로 맞게도 하고 틀리게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정답은 사실은 저는 그 정답보다도 학생들의 그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정답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은 지금 여기 학생 얘기한 거나 한 100가지쯤 돼요.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뭔가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뭔가 자기 아까 뉴턴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진짜 공부를 좀 하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무슨 어떤 내용을 안다 모른다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평가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능력, 소양 이런 것을 기르는 데 좀 많이 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대답되시면 합니다. 이재범 교수님 거 볼까요? 질문이 좀 많아요. 질문 질문이.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질문지를 메일로 받아서 봤는데요. 질문의 수준이 상당해서 사실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었는데 학생들 답을 정리를 해보면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이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종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인공지능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이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요새 로지나 이런 가상인간들이 활약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그 가상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거를 3D로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작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걔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수정하게 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하루만 해도 이거를 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까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상인간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가능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인간들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뉴스 봐서 다 알고 계시죠? 네, 광고의 모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몇십억의 가치, 몇백억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훨씬 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BTS도 보시면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실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가치를 갖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BTS가 지금 군대 입대하게 됐죠.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딜레마는 그겁니다. 어떤 가수를 길러내면은 그 가수가 생명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 보시면은 100년이 넘었죠. 가상의 캐릭터가 갖는 생명력은 그렇게 길고 그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캐릭터만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하고 구분되지 않는 정도의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가상의 사람은 군대도 가지 않고 사고도 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스타일도 계속 변할 수 있어서 그런 가치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정말 그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이 갖는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그게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가능하냐 또는 인공지능의 의식을 갖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는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인공지능하고 제일 비교되는 개념이 뭘까 생각하면 생명의 지능입니다. 생명의 지능, 이게 두 개 다 지능이죠. 이제 지능인데 지능이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외부의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한 결과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처리한 정보를 인공지능 스스로를 위해서 쓰느냐? 그럼 그렇진 않죠. 처리한 결과를 누구를 위해서 쓰냐 하면 나를, 인간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반쪽짜리 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종교를 왜 믿느냐?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절대적인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뭐 우리 엄마가 저 대학 갈 때 엄청나게 뭐 이렇게 가서 막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들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다 나의 일들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가능성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생각해보면 인간도 DNA라는 분자에서 여기까지 왔대요. 근데 그 분자는 의식을 가진 물질인가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30억 번 쭉 붙여서 쓰니까 인간이 됐고 그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고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의 결과까지 내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의식을 가진 그런 물질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뽑아주실래요? 왜 예술과 경제를 엮어 설명하셨나요? 일부러 엮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예술 쪽에서 이제 작가 활동이라고 하면 작가의 칭호를 붙이려면 이제 개인전을 공식적으로 하면 작가라는 칭호를 이제 평균적으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개인전 이제 이력을 좀 쌓아오다 보니까 예술 관련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전공에 맞게 하게 되었고요. 또 경제는 지금 한 10년 정도 자산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관리하는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고객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중에서도 연령이 되게 다양해요.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뭐 5, 60대 또는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제적 고민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세금이면 세금,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지출 관리, 소비, 다양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팁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가 금융적으로 문맹 이런 단어도 있듯이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려드리기가 조금 처음엔 좀 한계점이 있어서 뭐 공식적인 뭐 블로그나 포스트로 뭐 기본적인 뭐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고 또는 뭐 국세는 뭐고 뭐 주민세는 뭐고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일도 같이 직업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오디오 컨텐츠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오디오 클립이 아무래도 미술과 경제랑 엮여서 좀 많은 대중분들이 경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림이랑 같이 하면 마치 동화책을 읽듯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던 게 이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에 출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엮어서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엮게 되었고요. 또 경제라는 부분이 저는 뭐 또 다른 한 분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고 의식주와 가장 연관된 생존 지식인 만큼 이제 누구나 필수적으로 최대한 일찍 접하고 지식을 좀 알아가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 그런 당위성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제가 뭐 특별히 좋아서 하기보다는 저도 제가 경제적인 독립을 일찍 하기도 했고 20살 때부터 뭐 용돈 받지 않고 저도 독립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랑 예술을 엮어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샤넬의 경우 명품의 이미지를 유지시키면서 수익을 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경제상은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브랜드를 유지시키는 게 좋을지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게 좋을지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의 변화되는 방향이 뭐냐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이 굉장히 소고속으로 된 유일한 국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제 생산품을 만드는 방식이
정말 삶이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지금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상향 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도 과거 같으면 그냥 전화 통화가 되고 문자 메시지를 해서 정보 교환이 되면 그 핸드폰의 역할은 다 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을 넘어서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그 이상의 뭐 상호소통, 뭐 SNS 이런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핸드폰의 물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죠. 필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균 뭐 90만 원,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죠. 근데 뭐 집에서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을 생각을 해봐도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뭐 빌트인이 필수가 되고 뭐 공기청정기부터 하나하나 그 단가, 그 물가 자체는 올라간 것 같아요. 하지만 개개인의 연봉이 과연 과거부터 올라갔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무조건 뭐 그런 월급 자체 수준이 물가 올라가듯이 올라갔지만 물가가 매년 3.5, 4% 올라간다고 해도 개개인 회사인의 평균 연봉은 그렇지 않다고 통계적으로 또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소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그런 부용품들 그런 소비를 해 나가느냐? 그거는 대부분 이제 통계적으로는 개개인의 뭐 부채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필수품보다는 우리가 시각적인 만족감 또 뭐 가성비를 넘어서 다 심리라는 이야기도 하죠. 개인적인 만족감,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제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품 같은 이제 기업도 물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시각적인 그런 것들에 이제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의 퀄리티는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품 안에서도 뭐 베르사체라던가 아르마니 같은 브랜드는 예전보다는 좀 그 인지도 가치가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또 기존 그런 고가의 브랜드에서 생산이 수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저렴한 라인, 조금 대중과 가까운 라인 또 할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치여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앞으로 유지를 시키게 된다면 이제 대중들의 시각적인 만족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그들의 감성을 자극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몬스 같은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전에는 가구는 과학이다 라는 명제만 내세워도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에 성에 차지 않으니 뭐 팝업 스토어 그리고 팝업 스토어로 많이 MZ 세대들한테 유명해졌죠.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가면은 가구가 전혀 없는 상품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재밌고 팬시 도구 이런 것들을 팔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의 유지 전략은 아무래도 대중들의 감성 그리고 시각적인 거를 만족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께 봉투를 드릴게요. 경제와 예술을 어떻게 엮어 설명하셨나요? 질문해 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성희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건방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시작도 처음 맨 마지막에 하셨는데 질문도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이더라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저기 질문에서 하나 뽑으셔가지고요.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과거의가 발달한 교통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과거의가 발달한 교통뿐 아니라 의료 위생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통을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어봤었는데 그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장소가 중국 우한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감염병이 미국이랑 유럽에는 어떻게 전파가 됐을까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항공기나 배나 이런 게 없었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발병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 최초 환자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였어요. 그 사람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파했습니다. 이 질문이 이게 교통을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교통을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이런 자동차, 배, 비행기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던 걸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고 거죠. 정확한 얘기를. 그래서 어떤 이런 교통, 비행기나 이런 과학적인 능력이 위기 이런 걸로 우리가 막지 못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공항에서 이거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한 테스트 기기가 있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차단할 수 있었겠죠. 처음 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발열 체크를 하고 PCR 검사했더라면은 이런 감염병이 존재를 안 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확산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을 격리시키면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몰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온지도 몰랐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확산이 됐고 유럽에서 확산이 됐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질문 중에 진짜 과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인터페론 물어본 친구가 있거든요. 인터페론 뭐 활성화시키면 ISG 또한 발견되고 무서워하는데 근데 인터페론을 안다는 건 굉장히 모국 분야를 잘 안다는 얘기인데 인터페론이 이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인터페론은 우리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면역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 적정 수준을 유지가 됐을 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입하면 우리가 그거를 공격하는 거지.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인터페론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사이토카인 스토리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19가 이런데 치료받았는데 사이토카인 스토리가 또 악화됐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이토카인 스토리는 우리가 매일 쓸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이토카인 스토리. 우리 몸의 면역력을 너무 과잉으로 반응을 해서 사실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나오는 게 사이토카인 부작용이고 염증 반응. 이 코로나19는 사실 중증으로 가는 이걸 염증 반응 때문에 중증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바이러스 오염이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야 되고 증식하는 단계에서 차단하면 우리 몸에서 더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중증으로 가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염증 반응, 면역력이 너무 활성화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염증 반응 때문에 폐렴도 일어나고 그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폐혈증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질문할 친구 있잖아요. 인터페론. 인터페론 물어본 친구한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짧네요. 그쵸? 아쉽지만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작가님들도 가셔야 되고 우리도 수업 들으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의 만남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앞으로 열심히 책 읽을 거지? 네! 오늘 이제 작가님 줄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책 읽으시고요. 그죠? 오늘 용문고 친구들 수준 높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전할 친구들. 아까 우리 질문했던 친구들하고 발표했던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찍으면 좋지만 마음으로 찍어. 아시겠죠? 자, 앞으로 나오셔서